무사람들은 흠칫했다. 그제야 모든 사람은 협객도에 두 사람의 도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는 성이 용이요, 하나는 성이 못가라는 것도 겨우 알게 된 것이다. 중문을 열어젖히며 키가 크고 작은 남녀들이 두 줄로 늘어서서 들어왔다. 오른쪽 남녀들은 황의를 걸치고 있었고 왼쪽 남녀들은 청의를 걸치고 있었다. 찰례를 맡은 사내가 다시 부르짖었다. 용도주와 목도주의 무제자들이 귀빈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 동패를 주고 갔던 상선벌악의 두 사자도 제자들 속에 끼어 있었다. 장삼은 노란 옷을 입고 오른쪽에서 11번째 위치에 서 있었으며 이사는 푸른 옷을 입고 왼쪽으로부터 13번째 위치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두 사람의 등 뒤로도 각기 20여 명 남짓한 남녀들이 서 있었다. 무사람들은 그만 숨을 들이키지 않을 수 없었다. 장삼과 이사의 무공은 모두가 친히 본 바 있었다. 그런데 그들 두 사람에게 그토록 많은 동문 사형제들이 있으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다. 따라서 30년간 중원의 인류 고수들이 협객도의 사람들을 당해내지 못한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사실 상선벌악의 두 사자만 손을 쓴다 하더라도 중원 무림에서 명성을 떨친 자라도 20초도 견디지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두 줄의 제자들은 좌우 양쪽으로 늘어서서 공손히 무토걸들에게 인사를 했다. 호걸들은 재빨리 일어나 답례했다. 장삼과 이사는 동패를 나누어 주러 왔을 때 웃으면서 살인을 했고 손짓 한 번에 문파나 방회의 무리들을 도살하던 터였는데 지금은 곁눈질도 한 번 하지 않을 만큼 매우 공손하고 근엄했다. 곧이어 주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노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 나왔다. 한 사람은 황의를, 한 사람은 청의를 걸치고 있었다. 찰레의 사내는 다시 부르짖었다. 패도의 도주께서 여러 귀빈이 왕림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용도주와 목도주는 껄껄 소리내어 웃더니 입을 열었다. 하하하. 불초와 목형, 우리 두 사람은 이 황량한 섬에서 오늘 고귀하신 분들을 대하게 되니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황량한 섬이라 대접이 소홀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말투는 매우 차분하고 온화했다. 협객도는 남의 한복판에 외로이 떠있는 섬인데도 그는 바로 중원의 말씨를 쓰고 있었다. 목도주도 한마디 인사를 건넸다. 여러분도 앉으십시오. 그의 음성은 날카로웠는데 아마도 복건성이나 광동성 사람임이 분명해 보였다. 군웅들이 자리에 앉았다. 주인 자리는 서쪽 아래편의 한 탁자 곁에 마련되어 있었다. 협객도 사람들은 자리가 없어 각기 양쪽에 시립해 서 있었다. 군웅들은 협객도 사람들이 중원에서는 매우 거칠게 행동했으면서도 섬에서는 예의를 깎듯이 차리자. 또 무슨 꿍꿍이로 저러나 싶어 안절부절 못했다. 어떤 이들은 사형수들도 목을 치기 전에는 잘 먹이고 좋은 말로 위로한다는데 이 연회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며 불안해했다. 무사람들은 두 도주를 찬찬히 살폈다. 용도주는 수염과 눈썹이 모조리 휘었으나 얼굴만은 어린아이처럼 불그스레했다. 목도주는 길다란 수염이 희끗희끗했는데 아직 검은 수염이 더 많은 편이었다. 그런데 얼굴은 주름살로 가득 덮여 있었다. 두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아무리 적게 봐도 60세에서 90세 사이 같았다. 만약 100세를 넘겼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풍모였다. 모두 자리에 앉자 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 술을 따르고 음식을 날라왔다. 한 사람당 4개의 접시와 4개의 그릇이 놓였는데 8가지 차는 산의 진미를 갖추어 향긋했을 뿐 전혀 이상한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석파천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탁자에 앉은 손님들을 살폈다. 상천관의 주인인 천어도인도 와 있었고 관동 사대문파의 범일비, 풍랑, 여정평, 고삼낭자도 보였다. 그들은 긴장과 초조에 휩싸여 있었으며 석파천과 시선이 맞부딪혀도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용, 목 두 도주는 술잔을 들고 권했다. 자, 드시지요. 두 사람은 단숨에 잔을 비웠다.
영웅호걸들은 잔 속에 술이 파랗고 향기가 짙었으나 꺼림칙해서 마시지 못했다. 어떤 독이 들어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대부분이 잔을 입술에 대기만 할 뿐 마시지는 않았다. 다만 소수의 사람만이 이들이 우리를 해치려 한다면 손짓 한 번으로 충분할 텐데 굳이 독을 타겠느냐는 체념 섞인 마음으로 점잖게 잔을 비웠다. 용 목두 도주가 경의를 표하며 석 잔의 술을 들었다. 이어 용 도주가 왼손을 들어올리자 하인들이 뜨끈뜨끈한 팥죽을 목판에 받쳐들고 나와 귀빈들 앞에 한 대접씩 놓았다. 군웅들은 강호에서 이름만 들어도 안색이 변한다는 그 죽이 나왔음을 직감했다. 막 솥에서 퍼낸 듯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어 보기에 이상야릇했다. 원래 동지팥죽은 팥과 새알이 주종인데 눈앞에 죽에 든 건더기는 채소도 풀도 아니었다. 나무 뿌리를 쪼개놓은 것 같기도 하고 고구마를 납작하게 눌러 자른 것 같기도 했다. 군웅들은 동물이 대체로 청록색을 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양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으로 보아 극독이 들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고삼낭자는 양 냄새를 맡자 소름이 돋았다. 얼마나 많은 독사, 진해, 거미, 정갈이 들어갔을까 생각하니 구역질이 났다. 그녀는 대접을 탁자 가장자리로 밀어놓고 소매자락으로 코를 가렸다. 이때 용도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멀리서 오셨는데 달리 대접할 것이 없군요. 하오나 이 동지팥죽은 다른 곳에서 좀처럼 맛보기 힘들 것입니다. 이 죽의 가장 중요한 약재는 단장 식골 부심초라 하는데 꽃이 피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는 군웅들의 안색이 굳어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이 풀은 10년마다 한 번씩 꽃이 핍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호의 동도들을 10년에 겨우 한 번씩 청해 즐기도록 한 것인데 헤아려 보니 이번이 4번째군요. 자, 사양 마시고 드십시오. 말을 마친 그는 목도주와 함께 왼손으로 죽 대접을 오른손에 젓가락을 들고 권하는 신용을 했다. 군웅들은 단장식골 부심초라는 이름에 간이 오그라드는 듯 했다.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없었지만 독초의 이름이 그토록 어마어마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용과 목두 도주는 젓가락으로 둥근 원을 그리며 함께 들자고 한 뒤 죽을 먹기 시작했다. 군웅들은 하나같이 생각했다. 당신들 그릇에는 인삼이나 연화 같은 보약이 들었겠지. 그때 동쪽 끝에 앉아있던 한 사내가 벌떡 일어나 두 도주를 가리키며 호통쳤다. 용씨와 목씨는 들으시오. 이 관서 해문표는 협객도에 오기 전에 이미 후사를 처리해 두었소. 이 해모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사내요. 당신들이 죽이든 살을 발라내든 눈 하나 깜빡 않겠소. 그러나 이런 더러운 동물을 먹으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소. 용도주는 잠시 어리둥절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해 영웅이 죽을 먹기 싫다면 어찌 강요하겠소? 그렇다고 성낼 것까지야 있겠소? 자, 앉으시오. 해문표가 다시 소리쳤다. 이 해가는 이미 목숨을 내놓았소.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오? 당신네 힘만 믿고 세상에 화를 뿌리는 개 같은 자들의 비위는 좀 거슬러야겠소. 그는 탁자 위에 뜨거운 죽 대접을 들어 용도주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그러자 옆 탁자에 한 노인이 일어나 외쳤다. 해아우. 거친 행동은 삼가게. 노인이 소매자락을 떨치자 세찬 바람이 일어 허공의 대접을 막아 세웠다. 대접은 멈칫하며 아래로 떨어졌고 그대로라면 박살나 죽이 사방에 튈 판이었다. 바로 그때 옆에서 술을 따르던 하인이 비스듬히 몸을 날려 땅에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대접을 낚아챘다. 아슬아슬하고도 놀라운 솜씨였다. 군웅들은 저도 모르게 갈채를 보냈다. 대단한 재간이군. 하지만 갈채 뒤에 군웅들의 얼굴에는 어둠이 더 짙게 깔렸다. 술 따르는 하인조차 저 정도 솜씨니 우리가 어찌 살아서 돌아가겠는가? 사람들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식 걱정, 못다 갚은 원한, 문파의 앞날을 걱정하며 후회와 체념에 잠겼다.
한 키 크고 마른 중년 서생이 일어나 낭낭하게 말했다. 협객도주께서 거느린 아랫사람들만 해도 중원에서 명성을 떨치기에 충분하오. 두 분이 무림의 지존이 되고자 했다면 손바닥 뒤집듯 쉬웠을 텐데 굳이 이런 심기를 써서 우리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오? 그는 좌우를 둘러본 뒤 말을 이었다. 불초가 이곳에 온 이상 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나 마음속 의문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소. 두 분 도주께서 깨우침을 주신다면 그 즉시 목을 내놓겠소. 이는 모두가 하고 싶던 말이었다. 수백 개의 시선이 두 도주에게 집중되었다. 용 도주가 웃으며 답했다. 서문 선생, 너무 겸손해 마시오. 그 말에 군웅들은 일제히 서생을 바라보았다. 저분이 20년 전 강호의 명성을 떨친 서문수재 서문관지였단 말인가? 그의 나이는 40대 중반으로 보였으나 20년 전 맨손으로 선북 7패를 격살하고 판관필 하나로 하북의 농림 산채들을 뒤엎었던 고수였다. 그 후 종적을 감춰 생사를 알 수 없었는데 서문이라는 성씨와 서생 차림을 보니 그가 틀림없어 보였다. 용도주가 말을 이었다. 서문 선생께서 과거 일장으로 7패를 잡고 판관필로 산채들을 뒤엎은 일은 우리 형제도 흠모한 지 오래되었소. 오늘 귀한 풍모를 접하게 되어 기쁜데 어찌 무례히 대하겠소? 서문관지는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감당할 수 없소이다. 불초가 옛날 저지른 조그만 일은 중원에서 한때나마 뽐낼 수 있을지 모르나 두 도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어린아이들이 칼을 휘두르는 듯하여 웃음만 사게 될 것이오. 용 도주가 그 말을 받았다. 서문 선생께서는 너무 겸손하시구려. 귀하가 조금 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두 사람이 마침 여러분께 명백히 밝히려던 참이었소. 다만 이 죽을 쓴 단장 식골 부심초는 뜨끈뜨끈할 때 마셔야 그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니 여러분은 먼저 죽부터 드시지요. 그러고 난 이후에 불초가 다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파천은 그들 두 사람이 깎듯이 예의를 차리며 주고받는 말 속에 수거나 어려운 문자가 너무 많아 반쯤은 알아듣고 반쯤은 흘려들었다. 자연히 그들의 대화보다는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찾아드는 허기를 참는 것이 더 곤혹스러웠다. 그러던 차에 용 도주가 죽을 마시라고 권하자 재빨리 대접을 들고는 후루룩거리며 거의 다 마셔버렸다. 죽에서는 양 냄새가 코를 찌르는 듯 했으나 막상 입안에 들어가자 달콤하여 결코 먹기 어렵지 않았다. 그는 삽시간에 대접 바닥이 드러나도록 깨끗이 비웠다. 군웅들은 그 광경을 보고 혀를 찼다. 저 녀석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일시적인 호기를 부리는구나. 저러다 반드시 죽고 말 텐데 귀문관으로 가는 길이 그리 급하단 말인가. 어차피 죽기는 매한가지니 저 젊은이처럼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시원시원하고 보기 좋구나. 이때 백자재가 갈채를 보냈다. 오, 참 멋지다. 우리 설산파의 손자사위는 역시 남다른 데가 있군. 그는 여전히 설산파가 천하무림에서 으뜸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었고 석파천의 행동이 장문인인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라며 기특해했다. 비록 능소성 서곡에서의 격투로 얘기가 꺾이긴 했으나 석파천의 호기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천고이래로 건법, 권각법, 내공, 암기가 모두 천하 제일인 대영웅이자 대협객, 대종사라고 자칭해왔건만 이제 내공 제일이라는 말은 반드시 빼야겠구나. 그러다가 술 따르던 하인이 몸을 날려 죽 그릇을 낚아채던 솜씨를 떠올리며 다시 은근히 주눅이 들었다. 아무래도 권각법 제일이라는 말도 믿을 수 없게 되었군. 하지만 협객도 사람들의 무공이 모두 기이할 정도로 높을 리는 없어. 저 하인은 어쩌면 협객도에서 으뜸 가는 고수인데 하인 차림을 하고 사람들을 겁주려 한 것일지도 몰라. 백자재는 설산파의 손자사위가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고 덩달아 호기가 치밀었다. 그 역시 대접을 들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몇 모금 마신 뒤 좌우를 돌아보며 득의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이석동 대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녀석과 나만이 죽을 마셨다. 이러니 다른 이들을 어찌 영웅호걸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곧 다시 생각했다. 나는 두 번째로 죽을 먹었으니 영웅호걸이라 해도 천하에서 두 번째밖에 안 되겠군. 대영웅, 대호걸이라는 존칭도 삭제해야겠어. 이런 생각이 들자 맥이 빠졌다. 이왕 먹고 죽을 바에야 제일 먼저 먹을 것을 천하제일인자라니 재미가 없군. 그는 자리에 앉아 자책하고 탄식하느라 용도주가 뒤이어 하는 말은 듣지 못했다. 용도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다. 40년 전 나는 목형제와 의기투합하여 강호에서 상선벌하게 큰일을 도모하려 했소. 그런데 강호에 나서자마자 지도 한 장을 발견했소. 지도에 적힌 주해를 정밀히 연구한 결과 이름 없는 어느 섬에 경천동지할 무공 비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소. 아까 불평을 토로했던 해문표가 불쑥 입을 열었다. 이곳은 협객도인데 어째서 이름 없는 섬이라 하시오? 죽대접을 막았던 노인이 호통쳤다. 해 형제, 용도주님의 말씀을 가로채지 말게. 해문표가 못마땅한 듯 응수했다. 죽으라고 아첨해봤자 저 사람이 당신 목숨을 살려줄 것 같소? 노인은 크게 노하여 죽을 들어 쭉 들이키고는 외쳤다. 자네와 내가 반평생을 사귀어온 사이가 아닌가? 도대체 이 정광지를 뭘로 보는가? 해문표는 즉시 후회하며 사과했다. 형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는 엎드려 큰 절을 3번 하더니 탁자 위에 죽을 단숨에 들이켰다. 정광지는 달려가 그를 얼싸안았다. 형제여, 우리가 의형제를 맺을 때 같은 날 태어나지는 못했어도 같은 날 죽자고 맹세하지 않았는가? 이번에야말로 그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 기쁘네.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은 채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눈물을 흘렸다. 석파천은 같은 날 죽자는 말을 듣고 문득 장삼과 이사를 바라보았다. 장삼과 이사는 서로 마주보며 웃더니 용도주와 목도주를 바라보았다. 목도주가 미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장삼과 이사는 사람들을 해치고 나와 죽 대접을 들고 석파천 곁으로 다가왔다. 소형제, 우리 형들도 이 죽을 마시겠네. 석파천이 재빨리 말했다. 아닙니다. 두 분 형님은 저와 같이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다만 형님들께서 나중에 수아를 좀 돌봐주셨으면 해서. 장삼이 그의 말을 가로챘다. 형제여, 우리가 결의 형제를 맺던 날 고락을 같이 하기로 하지 않았나? 이사 역시 뒤를 이었다. 자네가 이미 동지팥죽을 먹었는데 형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은 죽 대접을 깨끗이 비운 뒤 두 도주에게 허리를 굽혀 보였다. 죽을 내려주신 두 사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는 원래 위치로 돌아갔다. 군웅들은 장삼과 이사가 의제인 석파천과 함께 죽기로 결심한 것을 보고 깊이 감동했다. 이미 죽음이 예정된 해문표나 정광지보다 만배는 더 높은 의기를 보여주었다며 부러워했다. 백자재는 속으로 생각했다. 잠시나마 주저했던 나는 설사 나중에 함께 죽는다 해도 대협객이라 불리기엔 주제넘은 일이었구나. 이때 장삼이 석파천에게 말했다. 형제여, 이곳 손님들은 죽 맛이 입에 맞지 않는 모양이니 자네가 더 먹고 싶다면 얼마든지 들게나. 그렇지 않아도 대접 하나로는 배가 차지 않았던 석파천이었다. 어차피 한 대접이나 두 대접이나 결과는 같을 것이라는 생각에 옆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다. 주변 군웅들은 석파천의 시선이 닿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죽 대접을 밀어주며 권했다. 이 죽은 양 냄새가 너무 심해 내 입에는 맞지 않는구려. 마침 입맛이 없던 차인데 소영훈께서 들겠다면 가져가 드시지요. 석파천이 채 거절하기도 전에 장삼의 허락이 취소될까? 겁난 이들은 황급히 그의 탁자로 대접을 옮겨주기까지 했다. 석파천은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그는 단숨에 두 대접을 더 비웠다. 용도주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해 영웅이 말한 대로 지도에도 없던 황량한 섬이 바로 지금의 협객도요. 하지만 이 이름은 나와 목 형제가 섬에 들어온 뒤 붙인 것이요.
오만하게 협객이라 자처한 것이 아니라 달리 연고가 있었는데 그 점은 나중에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요. 그는 사람들을 찬찬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지도가 가리키는 대로 이 섬을 18회 동안 뒤진 끝에 무공 비결을 찾아냈소. 그것은 어느 곳이로 된 도회였는데 숨겨진 뜻이 매우 심오하고 복잡했소. 우리 두 사람은 크게 기뻐하며 그 도회를 따라 무공을 연마하기 시작했소. 그런데 수개월 후 이 도회의 무공 해석을 두고 우리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소. 갑자기 그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복이 곧 화라는 말처럼 며칠을 논쟁해도 서로를 설득할 수 없었소. 결국 각자 나름대로 무공을 익힌 뒤 나중에 누구의 해석이 옳은지 겨뤄보기로 했지. 그렇게 반년이 지나 대련을 가졌는데 그 결과 우리 두 사람은 깜짝 놀라고 말았소. 말하는 그의 얼굴이 침울해졌다. 목도주 역시 길게 한숨을 내뱉었다. 한참 뒤에야 용도주가 입을 열었다. 알고 보니 우리 두 사람 모두 잘못 이해한 것이었소. 군웅들은 그 말에 흠칫했다. 제자인 장삼과 이사의 무공만 봐도 용, 목 두 도주의 실력은 이미 초범 입성의 경지에 이른 것이 분명했다. 그들이 연마한 것이 예사 무공이 아니라 지극히 고심한 내공이라는 점은 자명했다. 내공을 잘못 익히면 주화인마에 빠지거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에 듣는 이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용도주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연마를 중단한 채 그 속에 숨은 이치를 분석하기 시작했소. 하지만 우리의 자질이 부족한 것인지 도해가 너무나 심오한 것인지 몇 개월을 연구해도 의문을 풀 수 없었소.